유쾌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소개부터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희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네,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광고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여러분은 정치인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이야기는 영화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윤 전 대통령이 영화 관람을 해서 굉장히 파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용이 이게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영화라면서요. 네. 또 제작자가 그래도 익숙한 분, 예전에 먹거리 엑스파일이라는 프로그램 만들고 진행했던 이영돈 PD인데 요거 어떻게 보셨어요? 선거를 준비하는 당 입장에서는 아주 곤란한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되게 좋아하던데요. 계속 그렇게만 해달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앉아서 뭐 입에다가 떡 먹여주는 느낌? 아무것도 안 해도 표를 갖다 던져주는 느낌이긴 하겠죠. 근데 엑스파일을 만들었던 먹거리 엑스파일 했던 이영돈 PD인데 엑스파일 했던 장성철 소장님도 가만히 있는데 굳이 왜 이영돈 PD가 부정선거 이런 영화를 만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엮이는지 잘못했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그냥 다른 거 다 떠나서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담은 영화를 이렇게 버젓이 볼 수 있다는 거, 국민의힘 그 인사 중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재구속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도 그러니까요. 네.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민주주의 시스템을 파괴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를 부정하는 부분들을 또 영화 관람하고 있으니 이 선거 와중에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 이제 내용이 좀 궁금하긴 한데 또 가서 보기는 좀 그래요. 제가 이 영화 이영돈 PD가 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뭔가 많이 뭘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좀 전에 들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유튜브 상에서 많은 분들을 이쪽의 세계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이 뭐냐 들어봤더니 이분의 타겟은 사전선거예요. 사전선거. 예, 사전선거를 그 표를 분석해 보니 결과값을 보니까 어떤 숫자를 이렇게 해보면 거의 똑같더라. 모든 지역에서. 그러니까 과거에 왜 박근혜 대통령 당선될 때 김어준 씨가 K값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부정선거론을 퍼뜨렸었던 것과 유사하게. 그래서 여기에 많은 분들이 설득당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영화화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윤 전 대통령도 계속 사전투표 하지 않았나요? 뭐 그런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승리를 했잖아. 쟤에게 당선이 된 분도 자기가 된 선거 부정선거를 하는 판이네. 못마땅해 하면서 했겠죠. 아무래도 사전선거를 해야 된다. 사전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주변에 얘기가 있어서 못마땅하면서 했겠죠. 당연히 본선거 때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두 모르니 변수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전투표로 해서 투표율을 늘리는 게 지지층의 투표를 독려하는 데는 좋은 방법이잖아요. 근데 지금 대선을 앞두고 불과 열흘 넘게 앞두고 사전투표가 위험하다라는 영화를 본다는 건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할 국민의힘에서 제정신인 분들은 땅을 치고 통곡할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22년 대선과 지방선거는 더 크게 이길 수 있었는데 부정선거 때문에 덜 크게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24년도 총선은 부정선거 때문에 거의 우리가 더 많은 의석 얻을 수 있었는데 못 얻었다. 선거 패배가 부정선거 때문이다. 그런 환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불과 이제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이 사전투표일이니까 뭐 한 열흘 앞두고 있었던 일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자신이 영화를 보러 가면 어떤 파장이 있을지 예측을 했을 거잖아요. 윤 전 대통령도. 예측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안드로메다에 계셔가지고 예측이 안 되고 한 가지 좀 그런 게 일단 부정선거를 보고 이런 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외로운 독립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부정선거가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믿고 있고 그걸 거부하는 자들은 뭔가 체제 전쟁 속에서 상대편이 돼서 숨기고 있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효과로 말한다면 이번 대선 뻔히 지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라고 해서 자신들의 사이비 종교 일파들에게 우린 지지 않았다. 이거는 조작과 음모, 왜곡에 따른 패배일 뿐이다. 우린 계속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걸 선동하기 위한 밑자락.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런 밑자락을 생각하고 같지는 않고 이분은 그냥 망상에 빠져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교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정 시설로 들어가야 돼요. 궁금한 게 있어요. 투표는 할 거 아니에요 이번에. 그래서 사전 투표할 건지 본 투표할 건지 아니면은 부정선거 같으니까 난 투표 안 할래라고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참 궁금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할지도 좀 궁금하네요. 같이는 안 하실 거예요. 보통은 이게 같이 하죠. 같이 해야죠. 네. 근데 같이 안 할 것 같고 보통은 이제 투표하고에 되면은 또 촬영도 하고 기자들이 자 투표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매스컴 또 좋아하시니까. 네. 지금 부정선거론에 빠져 있으면은 국민 여러분 뭐 주권 참정권 꼭 행사하십시오 이럴 거 아니면은 거기서도 자 이번 선거 부정선거일 것 같습니다. 투표하지 마세요. 저는 그래도 투표합니다. 이럴지. 그러니까 자꾸 본인의 행동과 생각과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자꾸 그냥 엇갈려요. 모순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윤 전 대통령이 이런 말도 했거든요. 부정선거에 대한 것은 실체구나. 음모론은 거짓이 아니다. 뭐 전자기기 없이 대만식이나 독일이 하는 투명한 방식으로 하자. 이 무슨 방식이에요?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잘하시잖아요. 같은데. 뭐 대만하고 독일이 뭘 어떻게 하는지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뭐 수개표 하겠죠. 우리도 수개표 우리도 해가지고 다 우리가 보잖아요. 수개표가 기본이에요. 네, 네.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대만하고 독일은 이제 투표소에서 개표까지 합니다. 거기서 수개표를 해서 옮기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김막동이다. 그럼 김막동 한 명씩 부르고 그걸 다 정자를 써가면서 대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개표까지 하고 근데 개표하면 그걸 뭐 전보로 하든 전화를 하든 뭘 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전산에 입력하든 대만 같은 경우는 전산으로 입력한다고 그러고 독일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투표와 개표가 다 이루어지는데 전화로 불러준다고 해요. 그러면 부정선거론자들은 우리가 대만이나 만일에 독일에 했을 경우 전화로 불러줄 때 얘가 발음을 이상하게 해서 잘못된 숫자를 불러줬다라고 할 것이고 그다음에 대만 같은 경우는 거기서 전산으로 입력을 해도 이 전산 과정에 뭐가 들어갔다고 할 것이에요. 이분들은 무슨 얘기를 해도 못 믿는 분입니다. 그렇죠. 독일은 참관인도 없어요. 근데 성숙된 민주주의로 그런 부정선거를 주장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냥 믿어요. 여긴 사이비 종교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혜택은 멀리하는 것, 좋은 솔루션은 이분들을 멀리하는 겁니다. 멀리하는 게 이제 격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그래서 자꾸 윤석열 전 대통령을 꺼낸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생기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그 확신범이라고 우리가 하는 건 너무 좋은 말 같고 아프세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성적인 사고를 못하는 지경까지 오지 않았나. 본인의 처지 자체가 부정선거를 확신해서 파면까지 당하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면서 그걸 고쳐 먹으면 그게 정상인데 여전히 그 부정선거 영화를 보고 내 생각이 맞았어. 역시 부정선거는 있군.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가 된다면 이분은 영원히 사회와 격리를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행동을 할 때 상당히 뭐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행동하는 분은 아니지만 저거는 정말 국민의힘 선거 보수파 진영을 완전히 망가뜨리려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불법적인 비상계엄도 부정선거를 좀 밝히기 위해서 그랬다. 선관위에 또 군인 투입하고 그랬지만 또 헌재 재판소 나와가지고 부정선거 많은 정황적인 증거가 있어요라고 했지만 아무것도 제시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참 저분이 저런 생각을 한 분이 2년 6개월 동안 대통령직에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참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죄송합니다. 서 소장님께서 지기현 판사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지기현 판사가 내린 결정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영화도 보고 보리밥도 드시고 강아지 산책도 하고 그런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참 국민 정서에 봤을 땐 저게 맞나 싶을 거예요. 근데 또 이게 역설적인데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이런 그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도 버젓이 돌아다니는 것은 눈뜨고 못 볼 일이긴 하나 선거공학적 측면에서는 민주당은 고맙고 국민의힘은 당혹스러운 거예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리를 활보하고 이런 부정영화를 보게 되는 것은 지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로 풀어준 것인데 사실상 거기에 선거에서 득을 보는 것은 민주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언제까지 국민의힘을 망치는지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왜 이런 망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아주 단호하게 절연하지 못하는지, 국민의힘 친윤 지도부 왜 그러는지 저는 그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그건 그렇고 이제 민주당에서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룸사롱 의혹을 제기를 했잖아요. 이게 판이 더 커질 건지 좀 잠잠해질 건지 저는 안 커질 것 같고요. 궁금해요. 일단은 공수처에 그 배당이 돼서 수사가 들어갔고 사실관계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따지고 보면 구속 취소의 배경이 아니라 지기현 판사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직자로서의 처신 부분, 책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대선 이후에 진행되는 쪽으로 좀 고민하고 있지 않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혹 제기를 하더라도 대선 이후에 이어나가겠다라는 분위기라는 거고. 저는 그 지기현 판사 뭐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민주당에서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방식과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어떤 뭐 태도들 이런 거를 만약에 집권한 이후에도 계속 할 거냐는 것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요. 예를 들어 이 지기현 판사가 이제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뭐 법조 후배랑 같이 가서 자기가 낸 거고 자기는 술을 안 마시고 갔다 뭐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서 수장님도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게 이제 법조계 사람들끼리 뭐 청탁 관계가 있는 거냐 이거는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나온 게 없고 지기현 판사 입장에서 그 말이 맞다면 제가 볼 때는 그런 친소 관계에 따라서 뭐 술을 마시러 간 거를 그렇게까지 공격할 거리냐 이 사람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안 했으면 이렇게 할 거냐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더 정교하고 좀 책임감 있고 무겁게 다뤄줘야 되는데 그냥 뭐든지 이건 의혹이고 수사에 맡기고 수사한 다음에도 또 뭐가 있는 것 같다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음모론 쭉 제기하는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냐. 그거는 좀 무겁게 민주당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할 거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난 좀 살짝 그 반론을 하면 지기현 판사의 이 문제 자체를 조금 더 확실한 녹취와 증거를 가지고 해결했으면 좋겠죠. 근데 이 국회의 제보라는 것들, 그 국회 수사의 권한이라는 것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의혹 수준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이 계엄 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지기현 판사가 이런 부적절한 처신들이 행여나 경찰이나 검찰의 어떤 캐비넷 안에 있어서 그런 구속 취소의 배경이 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제보들을 바탕으로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라서 이걸 음모론으로 치부하기에는 조금 좀 과하다. 다만 이제 대선 중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략적으로 계속 끌고 가는 것들은 조금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제 입장이죠. 일단 뭐 법조계 후배들과 지기현 부장판사가 술을 먹었고 그 전에 식사비는 본인이 결제했고 해당 주점에서는 사진만 찍고 나왔다라는 게 지기현 판사의 주장이잖아요. 근데 물론 소문이긴 하지만 지기현 부장판사가 그런 술자리를 많이 가졌다라고 돼 있고 그게 이제 유흥주점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일단 고급 주점인 건 맞고 만약 접대를 받았다면은 판사로서 부적절한 행동이잖아요. 이게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부적절함을 떠나서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현재까지는 지기현 부장판사의 주장인데 대법원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판사는 누군가의 죄 또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형사 같은 경우 그렇지만 민사 같은 경우는 뭐 수십 수백억 원이 왔다 갈 수도 있는 건데 부적절한 청탁과 접대를 받는다고 하면 그 자체로 상당히 부적절한 겁니다. 다만 이것과 별개로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관 관련돼서 제가 처음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마치 민주당이 뒷조사를 해서 터트린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민주당이 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약간 정체나 약간 하락세를 보이는 것도 이런 부분도 저는 약간 작용이 돼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만약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면 이러한 전제 조건을 가지고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공격을 하잖아요. 그런 문제점 지적을 하려면은 조금 더 명확한 증거 자료, 증언 이런 것들을 민주당에서 제시를 했었어야죠. 민주당에서 더 내놓을 자료가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더 내놓을 상황이 있었으면 내놨을 것 같아요. 일단은 현재까지는 지기현 판사 여러 가지 제보들을 종합해서 공수처와 대법원에다가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추가적으로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할 길은 없으나 그냥 여러 가지 정황과 뭐 어떤 상황을 보면 더 있었으면 내놨겠죠. 근데 특히 지금 노정면 의원이 이 부분을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는데
그 직영 판사의 해명과 법원에 제출한 그런 소명 자료들을 반박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을 바로 내놓지 않는 걸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 수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들로 끝나지 않을까. 다만 뭐 직영 판사가 삼겹살에 소맥만 먹는다. 이 발언은 지금 룸사롱 사진가의 어떤 상반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직영 판사의 말 모두를 믿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거는 공처의 수사를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민주당의 모든 주장과 말을 또 다 믿지는 못하겠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장성철 너는 거짓말을 만약에 했고 도둑질을 했고 누군가를 만약에 때렸으면 너는 진짜 나쁜 놈이야. 그런데 그것이 네가 아니라는 거를 네가 증명해봐. 이렇게 하면 진짜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그러죠. 마녀사냥 그러니까 이제 그거 장성철 소장님이 이제 대기실에서 에? 누구를 이제 때리는 사진을 이제 제 어깨를 때리는 사진을 딱 찍혀서 그러면 이제 그런 건 증거가 될 수 있죠. 근데 그런 거 없이 내가 장 소장님은 다니면서 사람들이 때리고 다닌다. 이거는 이제 지금 무분별한 이제 그런 좀 의혹적이고. 무책임한 문제지. 근데 그나마 그래도 노정면 의원이나 민주당에서 그 정도 사진 정도면 충분한 의혹제기가 된다고. 처음에 이 사건을 들었을 때 민주당 당직자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뒷조사처럼 보이면 되게 안 좋다. 그러니까 물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그렇지 역시 지기현 부장판사가 뭔가가 있었어. 앞서 뭐 일부에 있었던 의심처럼 이런 일로 협박을 받아서 윤석열을 풀어준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지지층 정도를 빼고는 잠깐만 판사까지 턴다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의 말씀은 그렇더라고요.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묵혀두는 것도 이상한 거다라는 얘기를 저는 뭐 그렇다면은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윤석 전 대변인 지적대로 사건이 커졌다 상당히 그런 지적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뭐 민주당으로서도 만약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뒷조사를 한 건 모르지만 업소 관계자가 제보를 했다면 묵혀둘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제가 한 가지만 좀 민주당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면 지금 사법부에 대한 조의대 뭐 여러 가지 사법 개혁들 대선 한복판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저는 그 대선 끝나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대선은 국민의힘과 그 어떤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내란의 어떤 무리라고 지칭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지 사법부와 싸우는 대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법부는 잠시 대선 이후에 개혁의 대상으로 두고 지금은 국민의힘과 그다음에 탄핵을 반대했던 세력들과 싸우는 구도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 좀 그렇게 좀 조언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 직영 판사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상당히 저도 조심스러운데 박성태 실장님께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민주당에서 그런 제보 들어왔으면은 어쩔 수 없이 뭐 공개하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기자였었잖아요. 예. 지금 민주당이 공개한 저 정도의 제보만 갖고 보도할 수 있어요? 가서 그 마담이나 아니면 같이 술 먹었던 사람들 확인도 하고 증언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확인은 안 되겠죠. 네.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의심의 정황이 짙다 상당히 그러면 의혹 제기로 보도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진만으로 갖고 할 수가 있냐고요. 근데 민주당에서 사진만 가지고 한 것 같진 않아요. 이미 지금까지는 본인들이 가서 네. 확인도 해당 업소에도 갔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답답합니다. 네. 조금 더 나간 거가 있어야 제가 있어야지. 봐도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여성이 있다거나 그리고 같이 자리했던 사람들의 뭐 신원이라도 어느 정도 밝혀져서 어떤 관계 속에서 그런 자리를 가졌다 이런 거가 있어야 이 정도는 문제가 있겠구나. 대법원에서 더 조사하고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해야 되겠구나. 이게 맞는 건데 그냥 사진 딱 한 장 갖고 이런 장소 갔다는 거 하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법조계 후배라는 것도 나중에 밝혀진 거고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게 횡포라고 저는 봐요. 그 후배라고 하는 두 명이 구체적으로 누군지 저는 모르겠지만 판사라고 하면은 뭐 굳이 큰 문제는 안 그것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나온 얘기예요. 아니, 처음에는 처음에는- 지기현 판사가 접대받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이 자꾸 바뀌는 거 아니 아닙니까? 그 처음부터 법조 관련 직무 관련자라고 했었습니다. 직무 관련자라고 했었고 그래서 만약에 물론 판사 출신이지만 지방에서도 어떤 변호사를 하고 있는 분이다. 그러면 금액에 따라서는 저는 이거 청탁금지법 대상도 될 수 있어요. 그 지금 알겠습니다. 다 가정이에요. 네, 지금 얘기가 조금 공전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이제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이제 대법원이 소명 자료를 이제 지기현 판사 측으로부터 받고 조사 중이라고 하니까 어떤 이제 결론이 나올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관련해서 이제
이게 불똥이 이준석 캠프로 또 번지기도 했었어요. 함익병 공동연대 위원장이 부적절한 말은 부적절합니다. 50대 남성이라면 룸사롱 안 가본 사람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있죠. 그건 정말 부적절한 그건 말이죠. 정말 억울하세요? 서수님 억울하죠. 억울하세요? 아니 저는 40, 50대가 된 뒤로는 가본 적이 없어요. 지금 50, 차라리 그 50대인 전에 거로 공개하시는 젊었을 거예요? 때는 친구들 안 돼. 아니 친구들이나 선배들 따라서 우연찮게 뭐 아니면 취재차 그렇게 가봤던 적은 있어도 50대 남자들은 다 간다. 그거는 본인 입장은 그럴지 몰라도 그렇게 한가롭게 뭐 룸사롱이나 단란주점을 쉽게 갈 수 있는 50대 남자들 많지 않다. 저 그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네 분 패널들은 50대 남성 다 50대. 분들로서 저 50대 예요. 모두가 억울하신 걸로 제가 이렇게 그럼요. 좀 정리를 해보도록. 저는 40대인데 50대 아니에요? 10년 전에. 아이 왜 그러세요 진짜 속을 깜짝이야. 뻔했잖아요. 네 그렇게 공작이 정리를 잘못되면 하고 그런 거 같잖아요.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정치인싸 2부로 넘어가서 국민의힘의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배우자 TV 토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도 이제 TV 토론 이야기를 한참 하긴 했는데 이 배우자 토론은 어쨌든 성사 안 되는 방향으로 안 가는 돼요. 거죠. 네. 네. 다 안 한다고 바로 뭐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안 되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 선대위는 성공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왜냐하면 김혜경 여사의 뭐 2심에서의 150만 원, 또 뭐 법카 사용, 초밥 이런 것들이 언론에 막 보도되고 우리가 아이템으로 한 번이라도 다뤘잖아요. 부정적인 측면이잖아요. 그것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 성공적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층에서 그 사실을 몰랐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니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보수층이 더 결집할 수 있고 그래 이재명 후보만큼은 당선시키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나가서 투표해야 되겠구나. 그럴 수도 있고 조금 아직도 더 고민하고 있는 중도층 같은 경우도 그래 맞아 저런 범죄 사실이 있지라고 계속 기억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것만 해도 충분한 효과가 있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그냥 뭐 툭 치고 지나가는 해프닝 같은 거로 생각했죠. 그리고 그게 선거 전략으로 맞나? 뭐 어떤 근거도 없이 언제부터 대통령 배우자 토론회를 했다고 법적 근거도 없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저는 실수한 전략이라고 보는데 또 국민의힘은 그 자체를 또 환호하고 있다니 아 그래서 국민의힘이 선거가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사실상 뭐 김혜경 여사에 대한 뭐 초밥 사건을 좀 부각시키기 위한 네거티브 전략 같은데 10만 4천 원이에요. 근데 그거 지난 대선에서도 울고 먹을 만큼 울고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하지 않아서 저는 그 배우자 토론에 뭐 전략상으로는 실패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10만 4천 원 초밥이 아니라 그 같이 식사한 네, 중국집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식사값이고 초밥은 아직 진행이 안 돼. 제가 볼 때는 정치 공급자 차원의 공급자 마인드로 지금 당에서 평가를 한다고 봐요. 그 수요자인 국민 유권자들은 듣고 결국 이제 표를 어떻게 찍을 거냐를 결정하는 분들인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하려고 이런 토론회를 할까라는 의문부터 들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배우자를 대상으로 토론회를 하는 게 맞느냐도 생각을 할 거고 물론 김혜경 씨 관련한 그런 추문들을 더 부각시키기 위한 차원이라는 거 하나 정도는 인정할 수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거 어느 정도 정치에 관심 있는 분이면 다 아는 거고 또 거기에 근거해서 판단도 이미 다 몇 년 전부터 해왔던 상황에서 두 후보의 부인만 뭘 가지고 토론을 합니까 그러면? 두 분 다 공통점이 전직 경기도지사라는 건데 경기도지사 때 그러면 부인으로서 뭘 했느냐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할 건지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들어가면 딱 막혀버리잖아요. 거기까지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또 비대위원장의 발언으로 이게 나왔다는 것이 선거를 굉장히 어렵게 치르고 있다고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선대위에 없어서 정확히 어떻게 판단하고 움직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걸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높게 평가하고 있다 내부에서 그게 맞다면 그럼 잘 되고 있는 선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좀 황당무계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비대위원장이 더군다나 이렇게 상당히 가벼운 얘기고 가벼운 얘기지만 무거운 면도 있죠. 자 그러면 이준석 후보는 배우자가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토론에서 배제되느냐? 더 큰 문제는 사실 공적 권한이 없는 배우자를 토론이라는 걸 통해서 공적 권한을 부여할 수 있게 돼요. 공적 지위가 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거기서 영부인이 된다면 나중에 나는 토론을 통해서 검증받았어.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토론 주제가 뭐는 이설주와의 정상회담은 언제쯤 계획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할 것도 아니고 토론 주제도 할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좀 황당무계한 공약이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공약은 아니고 제안이죠. 예. 윤희석 대변인 걱정돼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보수 패널로서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방심위에 제소를 가장 많이 당했거든요. 지금 발언이 조금 국민의힘 모니터링 제가요? 팀에서 좀 제가요? 문제 삼지 않을까. 좀 소장님과 걱정이 같은 길을 됩니다. 갈까봐. 아니 제가 국민의힘 당원이 왜 지금 우리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거를 옹호해줘야지 왜 그래요? 막 이러면서 제소할 수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유석 대변인님은 아닌 건 아닌 분이에요. 저를 제소한다고요? 누가요? 내가 많이 당해봐가지고 알아. 어쨌든 이제 그 제소한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장 소장님의 분석은 이제 이러저러해도 이게 앞뒤로는 말이 안 되고 그냥 김혜경 여사의 어떤 맞습니다. 문제들을 부각하기 위한 네. 전략적인 발언이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건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문제 관련한 사과도 했거든요. 이건 좀 먹혔다고 보세요? 근데 효과가 있겠어요. 본인이 사과를 안 하고 있는데 그리고 검찰에 나와서 좀 조사받으라고 해도 난 조사 안 받을래 나중에 나갈게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는데 효과가 얼마나 있겠어요. 당신이 왜 사과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려면 김용태 비대위원장뿐만이 아니라 정말 윤핵관들 아니면 국민의 의원들 전부가 우리 윤석열 정권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국민의 목소리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무릎 꿇고 그렇게 사과해야죠. 그냥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한마디 한 걸 가지고 사과라고 느끼기에는 어렵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말에 동감합니다. 말로 때워서 사과가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최소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좀 머리가 돌아간다면 최소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국민의힘이 즉시 김건희 특검법 받겠다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대선 와중이니까 본회의가 열리기 쉽지 않겠지만 그런 게 전략이에요. 그냥 배우자 토론회 하자는 게 전략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과를 하면서 김건희 특검법 국민은 이제 받고 전면적으로 대국민한테 사과드린다. 이런 좀 실질적이고 좀 그 국민들이 보더라도 체감할 수 있는 사과가 돼야 되는데 사과드립니다. 죄송해요. 뭐 이게 어떻게 사과라고 할 수 있을까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메시지 중에 앞서 그 황당무계한 배우자 토론 빼고는 나머지는 다 어느 정도 국민적 상식과는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데 공허해요. 왜냐하면 그만한 힘을 비대위원장이지만 힘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의힘 주류가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같은 생각이냐 아니거든요. 그럼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정말 윤석열 김건희와 절연을 하겠다. 그러면 관련된 토론회를 하든 워크숍을 하든 다양한 솔루션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당의 주류를 바꾸기 위한. 근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김용태 비위원장만의 공허한 메시지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허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제기된 의혹들이 지금 명확하게 풀린 게 없는데 풀린 게 없는 상황에서 계속 또 다른 의혹들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이고. 이번 주에 이제 나온 보도들 중에서 또 하나가 통일교 관계자에게 검증법사가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고 받았다는 그 1,000만 원대 샤넬백 보도 있었잖아요. 이게 한 개가 아니라 2개라는 점. 그리고 이걸 가지고 더 비싼 샤넬백으로 교환을 했다는 이 보도가 나왔어요. 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냥 요약하면 잘 받아서 잘 챙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짓말하고 말이야. 그 건진법사는 잃어버렸다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그 교환을 그러면 잃어버린 게 아니라 더 좋은 걸로 바꿨다는 건데. 근데 예. 또 잃어버렸다 그러잖아요. 바꿔가지고 또 잃어버렸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샤넬백을. 그런 사람이 어딨어. 더 좋은 거로 바꿨다는 의미도 있는데 네. 준 것과 있는 물건이 달라야 혹시 나중에 아, 그래서. 네. 적발이 돼도 받은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아, 그 당시에? 그러면은 그러니까 A를 줬는데 A라는 거를 줬는데 갖고 있는 거는 B가 돼 있으면 뭐라고 반박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은 교환을 하는 사람을 좀 철저하게 연관성이 없는 사람을 갖다가 교환을 시켰어야 되는데 이 그럼 교환을 연관- 한 사람이 김 여사랑 또
근데 측근이라면서요. 연관성이 없는 사람이 그걸 왜 교환을 하러 갈까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뭐 엄마의 친구의 딸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못 믿은 거기 거기서 세죠. 일단 윤희석 전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 확실히 김건희 씨와 절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원래 몰라요. 아니 근데 오늘 보도 보면은 뭐 김건희 씨의 카드 85만 원 그걸로 긁고 바꿨다 뭐 이런 보도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관봉권이었는지 아니면 현금으로 했는지 카드로 했는지 막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 보도까지 나왔어요. 보면은 유행증권 카드로 바꿨다고 하는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 카드가 아니에요. 예. 유모전 85만 원. 행정관. 예. 네, 85만 그걸 원. 나중에 유경옥 교육처럼 씨. 해줬겠지. 김 여사와 근데- 오래된 관계라고 근데 하네요. 이게 네. 샤넬백이 일련 번호가 있어서 추적이 되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전 이제 없지만 샤넬백. 그러니까 된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1,000만 원짜리가 오면 이 일련 번호가 찍혀서 통일교로부터 건너 김건희 씨한테 간다면 말씀한 대로 찝찝하잖아요. 이게 대가성이고 청탁성이라면 그러면 한번 다른 물건으로 이걸 바꿔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갖고 있으면 한 번은 세탁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한 번 더 한다 그러면 두 번을 세탁하면 조금 더 찾기가 쉽지는 않겠죠. 저는 많이 해본 솜씨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서는 저도 이런 솜씨를 처음 봤는데 많이 해본 사람들이 하는 거다라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 통일교 그 간부가 이제 나중에 그 검찰 수사에서 다 말했잖아요. 내 개인적인 일탈로 왜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냐. 난 아니다. 라는 폭로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통일부 간부와 고위 간부와 김건희 씨의 직거래 사이에서 본인은 역할을 했을 뿐인데 마치 내가 다 하는 것처럼 한 것은 억울하다라는 이런 입장들도 나오는 거 보면 사실상 이게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 목걸이 6천만 원, 뭐 샤넬백 1,000만 원짜리 몇 개 이걸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주 국가의 거대 프로젝트에 관여했던 김건희 씨가 굉장히 좀 무거운 사안 같아요. 1,000만 원대 백 하나를 받았고 그거를 두 번에 걸쳐 처음에 100만 원, 그다음에 200만 원을 주고 교환을 했잖아요. 왜 교환을 했을까? 물론 말씀하신 대로 숨기기 위한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생각해 보니까 조로아스토어에서 준 백과 똑같아서 다른 디자인과 바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이미 없다고 가진 봐요. 거여서. 네, 이미 받은 거여서 이 전시실에 있는 건데 그래서 다른 거로 바꿨을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에 1,000만 원에 좀 못 미치는 백을 22년 7월에 또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받았다. 그러면 이전에 디올백에 이게 국가기록물이다라고 보관했던 거는 성실히 바꿨기 때문은 아니다. 그리고 유경옥 씨나 전성배 씨나 하는 게 전성배 씨 얘기는 그냥 내가 가졌고 그냥 아는 유경옥 씨에게 교환 심부름을 시켰을 뿐이다라고 하는데 검찰이 두 사람의 통화 기록이 없어요. 교환 당시에. 그럼 이신점식으로 바꿨냐? 물론 텔레메시지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 자체가 좀 의아스럽죠. 그래서 굳이 그러면 김건희 씨 몰래 바꿔야 되는데 왜 김건희 씨 수행비서를 통해서 바꿨느냐? 납득이 안 되죠. 그래서 김건희 씨 측에서는 입장문을 내고 받은 바 없다라고 하지만 전 받은 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요 정황에서 또 하나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통일교 관계자가 어쨌든 김건희 여사에게 뭐가 바라는 게 있어서 이 샤넬백을 준 거잖아요. 그럼 이제 크게 쳐도 뭐 3,000만 원 미만인데 요만큼의 대가를 주고 원했던 거는 캄보디아 공적개발 원조 사업 혹은 YTN 인수 같은 엄청 덩어리가 큰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나라의 뭐 대통령 영부인이 몇 천만 원의 이런 이권 거래를 해도 되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그냥 한번 문제의식이 브릿지 있더라고요. 역할 하려고 했던 거 아닐까요? 그냥 이걸로 해서 안면 트는 정도. 아니 어떤 권력자가 잘 모르는 사람인데 뭐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소개는 시켜줬지만 백 하나 받고 공적 자금을 저렇게 몇백억씩을 이렇게 줘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좀 안면을 트기 위한 하나의 물품이 아니었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직 지금 밝혀지지 그렇죠.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다 네. 정황과 의혹 상황이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배우자 토론하자고 했던 것이 바로 뭐 이런 거를 검증하고자 하는 의도였다면 오히려 이것 또한 자충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선거 과정에서 그러네. 그 김혜경, 설란영 두 분을 떠올리는 게 아니고 김건희 여사를 떠올리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에서 전략을 잘 못 짜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마 제가 제소당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한번 변호를 하신 거네요. 아니 재수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재소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저 말이 맞는 게 아니 배우자 토론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김혜경 씨가 아니라 김건희 씨 때문에 하는 거죠. 사실상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득될 게 하나도 없는데 참 왜 국민의힘 그리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배우자 토론 전략 성공했다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와중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도 사의 표명을 했는데 이제 두 사람 모두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다고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이제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검사들입니다. 갑자기 사의 표명을 한 배경 혹시 취재되신 분? 추측이죠. 취재라기보다는 그냥 저희가 제일 신빙성 있게 추측하는 것은 민주당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나는 그동안 김건희 씨를 보호했고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사를 했으니 내가 검사직에 계속 있으면 나는 분명히 감찰을 받거나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민주당이 검찰법을 좀 고쳐가지고 검사를 파면할 수 있는 조항까지 넣게 된다면 나는 파면당하면 변호사로도 개업할 수 없고 감옥 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일찌감치 튀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해 봅니다. 일단 기자들에게는 헌재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은 뒤에 이 말은 이제 탄핵안이 기각된 뒤에 사표를 내려고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보여요. 근데 헌재가 정당성을 인정한 건 아닙니다. 중대한 법 위반은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지 왜 김건희 씨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라는 게 결정문에 드러나요. 그래서 정당성을 인정받지 않았다는 걸 먼저 전제로 해야 되고 그다음은 저도 장 소장님과 같이 봅니다.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무슨 좋은 자리는 둘째치고 일단 법무연수원에 가 있은 다음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감찰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사표도 못 냅니다. 그 상태가 계속 오래 끌게 돼요. 만약에 징계를 받거나 이럴 때 거기다 소송을 걸어도 일단 그 상태가 걸려 있는 상황에서 뭐 사표도 못 낸 상황에서 돼 있거든요. 그럴 바에 그냥 나가서 만약에 본인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뭐 직무유기나 여러 가지로 어떤 뭐 수사가 들어온다고 그래도 자연인인 상태에서 받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일단 이창수 조상원은 이번에 정권이 바뀌겠구나라고 확신하고 있다라는 건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검사의 사의 표명을 통해서 우리가 서울중앙지검의 분위기를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명태균 씨 관련 의혹도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요. 결국엔 나중에 새로운 정권이 들었으면 뭐 김건희, 명태균 특검을 통해서 제대로 조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뭐 사표도 내고 정권 교체기라서 혼란스럽고 이 상황에서 뭘 적극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 특검이 진행되는 거를 나중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드네요. 지금 이제 검찰 내부에서 권력 쟁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새로운 이제 정부가 들어섰을 때 윤석열한테 줄 섰던 검사들은 그리고 본인들이 저지른 여러 가지의 좀 불법의 의혹이 있는 사안들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이 보면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고검에서 다시 심사를 해서 재수사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보면 고검의 담당 형사부 그 간부가 지금 있는 이창수 라인 쪽과는 그 안에서 대립적인 어떤 그런 견제구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상황이 10 며칠 뒤면은 이창수나 따지고 보면 누구죠? 사부장. 조성원 사부장, 예, 조성원 사부장 이런 부분들은 직을 가지고서 수사를 받으면 본인이 공직에 있었던 부분들을 다 또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사퇴를 못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소송전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나간 게 아닌가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민주당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서수정님한테 좀 질문 드렸었는데 뭐 파격적인 외부 인사 영입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린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다 했잖아요. 저기 용산역이랑 그날 좀 그 한 타스로 다 들으신 것 같은데 뭐 김용남 의원도 김성원 그 국민의힘 의원도 들어갔고 김상욱. 그다음에 허은하 개혁신당 전 대표도 왔고 그 정도 팩트적인 사안인가요? 그래서 일단 영입에 있어서는 일단락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일단락의 계기가 김 씨로 시작하는 김대남 씨.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따지고 보면은 실수죠. 그러니까 통합의 기준점을 오염시키는
어떤 표징이 될 수 있는 그 캠프에서의 잘못된 실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자체도 이건 바로잡고 그걸 하려고 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그에 적절한 조치를 해라라고 할 정도면 김대남 씨는 좀 뭔가 실수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서 그거를 영입 대상이라고 보기에는 그걸 이제 말씀한 대로 깜짝 놀랄 만한 이제 영입으로 뭐 어떻게 비판할 수는 있겠으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임명장도 받기는 했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캠프 내에서 적절한 판단을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그분이 아마 책임을 받았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래서 일단 영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늘 주장했지만 이번 조기 대선은 생긴 이유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비상 불법 내란 행위에 있어서 파면되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하자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미 끝난 것처럼 영입에만 너무 신경 썼어요. 초반에 누구 데려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내란 심판은 다 끝나고 이제 민주당이 통합하고 포용하면 되나? 라고만 이제 생각하면서 이번 선거에 대한 투표라는 이유를 잃어버려서 저는 이제 영입은 선거 끝날 때까지 끝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김대남 전 행정관이 확 유턴을 해서 저리 다시 이제 제자리 찾아갔죠. 거의 뭐 핸들을 막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저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하죠. 어. 그 민주당이 김대남 씨를 진짜 큰 남자 만들어주고 이리로 다시 보내버린 건데. 큰 남자. 큰 남자 됐죠. 대남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치 상황을 우리 정치 상황이 굉장히 혼탁하고 질서가 없고 뭐 아무것도 없다 이런 걸 보여주는 아주 씁쓸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더 얘기할 게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렇죠. 민주당도 잘못한 거죠. 물론 해당 본부에서 그렇게 영입을 했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부적절한 인사죠. 이분이 무슨 내부 고발자도 아니고 정치적 모략을 꾀하다 들킨 자잖아요. 그냥 거기다 반성과 사죄도 안 했던 김건희 라인을 꿈꾸던 자입니다. 그런 자를 왜 영입합니까? 더 웃긴 건 사실 저는 김대남 씨예요. 바로 이제 민주당 내에서 반발이 일자 4시간인가요? 4시간 만에 6시간 조금 만에 걸렸네요. 네. 6시간 만에 갑자기 김문수를 지지한다. 뭐 그분의 말씀에 크게 귀 기울일 건 아니지만 좀 어처구니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김대남 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뭐 제가 실수라고 했지만 이게 큰 실수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냥 실수가 아니고 큰 실수예요. 절박해 보이지 않거든. 선거를 하는데 이 정도로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 임하는 데 있어서 김대남 씨에 대한 기준점도 정확하지 않게 그냥 영입한다. 이건 너무 느슨해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절박함을 다시 되찾는 기회로 삼아야죠. 뭐 그냥 실수인데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있었으면 절대 안 했을 텐데. 윤 전 대변인님이 김대남 전 행정관 받아준 거에 대해서 좀 불쾌한 저희 당이요? 기색을 보이셨잖아요. 저희 당이 받아줬어요? 네, 받아준 것도 그렇고 김대남 전 행정관이 온 것도 그렇고 좀 이렇게 맞득지 않아 보이시는 것 같은데 김계리 변호사도 입당 신청을 한다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했는데 지금 당에서 보류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당 심사위원회 그런 거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당이 생각하는 어떤 가치와 맞는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생각이 우리와 맞느냐, 이걸 이제 심사하겠다는 건데 이 정도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라면 저는 입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입당 거부 사유는 뭐가 될까요? 그렇게 됐을 때. 뭐 여러 가지 될 수가 있겠죠. 뭐 윤 대통령 관련한 이 변호 활동을 통해서 이분이 그래도 좀 대중이 알게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건데 계엄으로 계몽됐다 뭐 이런 얘기를. 그거 외에도 뭐 아시는 분은 아시잖아요. 이분이 사적인 통화긴 하지만 욕설 도대체 입이 걸더라고요.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육성을 우렁차게 남기신 분이고 그런 거가 뭐 품행 뭐 이런 것도 걸 수가 있는 거고 이런, 문제될 수 있는 발언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당해서 거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삼을 수가 있겠죠. 근데 본인은 또 최고위원까지 노리고 입당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려요. 입당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입당을 신청한 거다 이렇게. 글쎄 저는 만약에 입당이 된다 하더라도 최고위원까지 글쎄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자기가 비대위원장 있는 한 안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이제 재검토 시킨 거고 입당이 안 될 거예요.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대선에서 지게 되면은 아마 비대위원장에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거나
아니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으면 입당시켜가지고 전당대회 출마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당선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고위원성을 1인 2표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따르는 당원들이 찍어줄 수도 있죠. 당이요. 그런 식으로 최고위원해서 과거에 그런 예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막 관심을 끌어가지고 최고위원 하다가 결국 유모 씨. 아무것도 못하고 김모 씨. 웃음거리 되신 분이 있거든요. 그 전철을 또 8년 만에 밟겠다. 그걸 당원들이 다 기억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하려면 그렇지 않게끔 지금 일들을 해야 돼요. 액션을 취해서 당내 주류 분위기를 김기현의 선을 긋는 걸로 가져가야죠. 알겠습니다. 김계리 변호사 얘기까지 해봤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육회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이번 주 방송은 여기까지인데요. 끝내기 전에 고지 하나 가겠습니다. 내일부터 6월 6일까지 평일 오전 11시 5분에 정치인사의 평일판 정치인사 외전이 편성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진행하고요. 또 새로운 패널분들과 함께 대선 막점 막후의 핫 이슈들 전해드릴 테니까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